만나면 너무나도 든든하고 따뜻하지만 가까운 관계만큼이나 서로 아픔을 주기도 하는 그 이름 가족.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신가요?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깃들기 기도하는 DJ, 안녕하세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김양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폭력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시나요? 확실한 건 극복하기 어렵지만 누군가는 극복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반갑습니다. 경찰청 가정폭력대책기장 이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연 읽기에 앞서서 코너 속의 코너죠. 드라마 부수 시간입니다. 오늘 드라마 부수에서는요. 드라마 속에는 어떤 가족들이 살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드라마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말 드라마 효시민의 각자 도생이 생각납니다. 주인공 효시미가 가족들의 빚을 갚아주느라 고생을 하잖아요. 가족이 온수라는 게 딱 떠오르게 하는 드라마 같아요. 또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김혜자님과 이병헌님이 모자 관계도 기억에 남는데요. 남들 눈에 순해 보여도 투박하고 감정 없는 사람처럼 무뚝뚝하며 그저 일만 하는 동석에겐 살갑지도 그닥 순하지도 않은 엄마와 그러는 엄마에게 시비를 거는 아들의 관계. 후반부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이 정말 가슴 아팠던 이야기라 기억에 남네요. 사랑한단 말도 미안하단 말도 없이 내 어머니 강옥동 씨가 내가 좋아했던 된장찌개 한 사발을 끓여놓고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셨다. 경정님은 드라마 속에서는 기억에 남는 가족의 모습이 있으실까요? 제가 봤던 드라마 이제 펜트하우스에서 아빠 주단태에게 그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친엄마가 아니었던 심수련이 다시 나타나 아이들을 거두고 함께 행복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서 약간 반전이 있는 드라마라 기억에 남아요. 친부가 친자식을 폭행하고 양어머니가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이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죠. 그 배우 송혜교님이 연기했던 그 동훈이, 알고 보니 동훈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 그리고 또 엄마에 의한 피해자이기도 했던 게 되게 생각이 납니다. 드라마에 그려진 동훈이의 외로운 삶이 참 안타깝고 공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하나도 안 변해서 그대로여서 정말 고마워. 네, 맞습니다. 저도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어렸을 적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던 모습, 그리고 이제 성장기 때 오빠한테 좀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주변인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의 이혼 후 의도치 않게 방임됐을 때 상당한 상처를 받았다는 분도 있었고, 형제자매랑 싸웠는데 첫째인 경우 너가 형이 돼 참아야지, 동생인 경우 어디 형한테 대드냐면서 상황에 대한 제지보다 역할에 대한 차별이 상처가 됐다는 분도 주변에 흔히 있는 것 같아요. 가족하면 드는 감정도 다양하고 의미도 다양하게 정의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폭력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폭력을 극복한 사연을 들어보려 합니다. 과연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위해 본가를 떠나 홀로 타지에서 공부를 했고 대학 진학 후엔 기숙사에 살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습니다.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엄마와는 간간히 통화 정도 했고 가족들의 안부도 통화로 짧게 듣는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만 더 엄마의 숨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동생에게 전화했다면 고통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을 텐데. 무슨 일일까요? 제가 사건을 안 건 1년 전 경찰에게 전화를 받고 나서입니다. 네, 여보세요? 땡땡 누나분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경찰은 제게 동생이 많이 아프다고 말했고 전 그대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동생은 피투성이에 온몸엔 멍으로 가득했고 의식이 없는 동생의 손을 바들바들 떨며 잡고 있는 엄마 또한 이마엔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2년 전 회사가 부도나며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었고 우울증에 시달린 아버지는 동생과 엄마를 때렸다는 겁니다. 왜 말 안 했어? 화를 내는 저에게 엄마는 제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에게 맞은 후부터 학교에 가지 않아 퇴학을 당했고 아버지는 그런 동생을 보며 나약하다 나무라며 또 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동생이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경찰서에 도움을 청했고 그렇게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사실을 부인했고 저는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다행히 위층 세입자들의 증언 덕분에 아버지의 혐의는 인정이 됐고 저희 엄마와 남동생은 센터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가족 내 신체적 폭력이 일어났음에도 피해자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2022년도 여가부에서 발표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가정폭력 피해 경험자의 53%가 폭력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 신고를 포함해서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92%가 나왔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요. 아마도 발생 장소의 폐쇄성,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렵고 사생활이 보장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은폐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묵인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경향으로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하며 더 큰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남동생분이 경찰에 신고한 건 정말 잘한 행동이네요. 네, 비록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했지만 사법기관의 신고를 통해 범죄가 드러나며 고통을 끊을 수 있었으니 그나마 잘한 대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은 계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당해왔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폭력인지 몰랐어요. 10살 때쯤 제가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쳤는데 파리채로 온몸을 맞았어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제가 친구 집에서 잤다는 이유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며칠간 집에서 못 나가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학교도 가지 못했죠.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제가 듣고 있었는데 서로 저를 키우기 싫다며 그런 말을 많이 하셨고 제게 욕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부부싸움 중에 제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는데 다음날 부모님이 혹시 경찰에 발각될까봐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고 집에서 식염수로 소독하고 반창고만을 묻혀주었습니다. 집에서 먼 대학에 오고 그 이후에도 제게 알바비를 달라고 하시며 찾아오시는데 대학교는 전하기 쉽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저도 어릴 때 잘못을 하면 부모님에게 파리채로 맞아봤는데 이게 가정폭력일까요?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아도 파리채나 효자손, 목걸이처럼 이런 익숙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를 하더라도 신체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한다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신체적 체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할까요? 네, 맞습니다. 부모의 다툼을 보면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아무래도 불안하고 무서움을 느끼겠죠? 사연자분은 부모님의 부부싸움 장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로서 가정폭력 상황을 목격하는 것 자체가 정서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따른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 한 가지, 자녀가 다쳤는데 의료기관에 즉각적인 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의료적 방임 조치로서 자녀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는 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이 방임 행위도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단순한 체벌은 가정폭력이 아니다라고 간과하고 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 자녀에게 욕설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연을 읽다 보니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셨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제가 만약에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주거 문제든 생활유지 문제든 많은 이유로 집을 벗어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해 궁금한데요. 경정님, 어떤 기관들이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나요? 우선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경찰 112 신고가 있고요. 여성 긴급전화 1366,
또는 해바라기 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자립 지원 또는 상담, 보호시설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12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시면 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할 것이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진술 청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현장 출동, 응급조치 및 긴급 임시조치를 진행할 수 있고 여성 긴급전화 1366은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우선 여성 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위기 개입 상담을 해주고 7일 이내에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피난처를 운영합니다. 또 쉼터, 법률, 의료 등 지역 관련 기관 연계도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이 집을 못 나오는 이유 중에 의식주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시설은 없나요? 지역 내에 있는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쉼터로 연계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도 의식주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법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학생의 경우에는 비밀 전학 제도를 포함하여 학습 지원, 그리고 자립 지원을 위해 취업 연계, 직업 훈련, 자립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지원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 전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싶은 학생들은 대학인권센터에서도 상담을 받고 지원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민 말고 대학인권센터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경정님,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없나요? 크게 보호시설 지원,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이렇게 나누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호시설 지원으로는 대표적인 예로 그룹홈을 들 수 있는데요. 그룹홈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지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소송 대리를 지원해주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소송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 비용 때문에 선뜻 소송을 못 하실 텐데 정말 든든한 지원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의료 지원 제도도 알 수 있을까요? 의료 지원은 지자체 및 지역 상담소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신체적 폭력을 당하신 분들에게는 의료 지원이 필수적인데 지자체를 통해 의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족이랑 굴레 안에 폭력을 주고받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지금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많은 지원 제도들이 있으니 안심하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